여러분 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노무아입니다. 오늘은 유상화 그리고 박서정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예전에는 좋은 회사 그리고 좋은 직업이 정답이 되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정말 빠른 속도로 새로운 커리어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절대 처음부터 특별했던 건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이들의 비결은 바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그 질문을 바꿨다는 점입니다. 오늘 잡학사전에서는 새로운 커리어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지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직업과 고용 소식들을 눈여겨서 보셔야겠죠. 먼저 관련된 주요 뉴스를 요약해드리는 헤드라인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1차 비상고용 노동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청년과 비정규직,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진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고용과 체불 상황판을 마련해서 지역별 그리고 업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구직급여의 신청 건수, 마지막으로 임금체불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고용 유지의 지원금 그리고 직업훈련 등을 선제적으로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의 중장기 전략위원회에서는 AI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과 지역 경쟁력의 강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권오현 중장기 전략위원장은 정부의 예산과 정책 지원에 대해 목표와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성과에 기반한 운영체제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개별 부처 차원을 넘어서 범국가적 관점의 지역 관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 주목됐습니다. AI 도입의 확산 등 변화된 여건에 맞춰서 대학 교육과 직업훈련의 체계를 개편하고 일자리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같이 논의됐습니다. 지방이 인재와 기업을 유치하려면 규제의 특구를 활용한 실증 기회 제공이 중요하다는 목소리 함께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신입의 채용 시장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기의 영향이 아닌 채용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는데요. 채용 플랫폼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3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입 채용 공고 수는 전년 대비 무려 약 45%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이 같은 감소세가 더 뚜렷합니다. 교육과 출판은 90% 가까이 감소했고요. IT와 통신은 73%, 판매와 유통은 60%, 그리고 서비스는 58% 순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특정 산업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는 점이 이례적인데요. 업무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된 업종일수록 이 감소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AI 도입의 확산 그리고 채용의 축소가 직접적으로 맞물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무거운 소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변화에 걸맞는 전략이 절실하다는 점 오늘의 헤드라인에서 강조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직업의 현장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유상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농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뙤약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밭을 일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가 오길 바라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이제는 농사의 이미지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에 의존하는 게 농사였다면 이제는 데이터와 기술로 농사를 짓는 시대가 됐습니다. 식물이 언제 물을 원하는지, 지금 온도는 적당한지 AI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로봇이 스스로 제어하는 농장의 현실이 된 건데요.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첨단 IT 기술로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직업, 스마트팜 구축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구축가는 정보통신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지능화된 농장을 설계하고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비닐하우스나 요리온실에 각종 센서와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해 빛,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토양의 수분이 부족해지면 시스템이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 주도록 합니다. 단순히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넘어서 작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 데이터를 분석하고 농장주가 스마트폰 안으로 어디서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농업에 IT 옷을 입히는 엔지니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직업이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근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농촌의 고령화와 기후변화라는 위기 속에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농사 방식으론 기습적인 폭염이나 한파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팜은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일정한 품질의 작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도심 속 건물 안에서 채소를 키우는 수직 농장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좁은 공간에서 최대 효율을 내는 기술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 지식과 IT 기술을 동시에 갖춘 전문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전반 산업은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팜 현장에서는 구축가가 작물별 특성에 맞춰서 제어 소프트웨어를 조절하고 CCTV와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온실 내부 온도가 설정 범위를 벗어나면 즉시 알람이 울리고 환풍기가 돌아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최적화하는데요. 최근엔 드론이나 자율주행 트랙터를 활용해서 사람의 손길 없이도 넓은 농지를 관리하는 기술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스마트팜 구축가는 시설 설비를 넘어서 먹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업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우선적으로 컴퓨터 공학이나 정보통신에 대한 전문 지식이 밑바탕이 돼야 합니다. 여기에 식물이 자라는 생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농업적 지식도 함께 갖춰야 하는데요. 기계와 생명을 함께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현장의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농장주들과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뒷받침이 돼야 하겠습니다. 최근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땅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수확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심에는 농업의 미래 지도를 그리고 시스템을 만드는 스마트팜 구축가가 있습니다. 기술로 일궈낸 풍요로운 농촌이 우리의 시작을 어떻게 풍성하게 바꿔나갈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박서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취업 시장에서 단연 관심자는 공공기관이죠.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 워라밸까지 더해져서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공공기관 채용 정보를 어디서 찾아보시나요? 혹시 포털 정보에 공기업 채용이라고 검색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게 하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의 필수 성지이자 나침반이죠. 자말리오를 완벽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말리오라는 이름 생소하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채용 정보가 모이는 공식 통합 창구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 어떤 구인구직 사이트보다 공고가 빠르고 정확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340개가 넘거든요. 이 수많은 기관의 신입, 경력, 인턴 소식이 여기 한 곳에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그 말 그대로 공기업 취업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홈페이지 상단의 채용 정보 메뉴를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상세 검색창이 뜨게 됩니다. 항목이 꽤 많아서 뭐부터 건드려야 할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첫 번째, 표준 직무와 분야입니다. 내가 경영회계 쪽인지 아니면 전자, 전기와 같은 기술직인지 여기서 먼저 길을 정하셔야 합니다. 내 전공과 잘 맞는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게 첫 단추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근무지 항목입니다.
이 공기업은 지방 발령이 많다던데 하면서 주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기서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수도권인지 본가와 가까운 지역인지 선택해서 집 가까운 공공기관을 추려낼 수 있는 아주 고마운 필터입니다. 세 번째로는 학력 정보와 채용 구분입니다. 신입인지 경력인지 혹은 고졸 채용 전형인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특히 요즘은 대체 인력 유무 항목도 눈여겨보셔야 하는데요. 경력을 쌓고 싶은 분들이라면 휴직 대체 인력 공고를 통해 공공기관 실무를 먼저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실무 경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유형 필터. 본인이 선호하는 도메인을 여기서 선택하면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필터를 다 설정하셨나요? 이제 하단의 검색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수백 개의 공고 중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만 남기는 법 정말 간단하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기관을 하나 골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기관별 주요 정보 홈페이지가 나오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런 회사가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 페이지는 여러분의 자소서와 면접 답변을 채워줄 정답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먼저 조직도를 함께 살펴보시면 내가 지원하려는 부서가 이 기관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팀들과 협업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입사 후 포부를 물어볼 때 구체적인 부서 명칭을 언급하면서 시나리오를 말한다면 면접관들이 준비된 인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는 경영 목표와 전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은 국가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기관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 전략 탭에 다 적혀 있습니다. 나는 이 기관에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겠다. 이 문장 하나가 자소서의 품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기능과 역할 페이지인데요. 간혹 공공기관 이름을 보고 대충 이런 일을 하겠지라고 짐작만 하실 텐데 하지만 실제 수행하는 업무는 생각보다 더욱더 구체적입니다. 내가 가진 역량이 이 주요 기능 중 어디에 사용이 될지 매칭해 보는 시간 이 페이지에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던 시간입니다. 돈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공공기관 연봉 대체 얼마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잡 알리오의 진짜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별 채용 공고를 클릭해서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화면 상단이나 우측에 작지만 소중한 버튼 하나가 보입니다. 이게 바로 급여 정보 버튼인데요. 클릭해보면 해당 공고에 해당하는 신입사원 초임이나 평균 보수가 팝업 창으로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많이 준다더라 같은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정부가 공인한 실제 숫자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원할 곳의 대우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나면 공부할 의욕이 불타오르지 않겠어요? 공고마다 급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지원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급여 정보 버튼 꼭 한번 눌러보시길 바랍니다. 급여 정보를 보실 때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단순히 합계 금액만 보시지 마시고 기본급은 얼마인지 수당은 얼마인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공기관보다 급여 체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가치관에 맞는 곳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취업은 결국 누가 더 양질의 정보를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잡 알리오 활용법, 지금 바로 실행에 옮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막막하게 느껴졌던 공기업 취업의 문턱, 잡 알리오와 함께라면 분명 넘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잡정보였습니다. 네, 소개해주신 잡 알리오를 잘만 활용한다면 이 복잡한 직업과 커리어의 시대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이 풍겨오는데요. 네,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합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에서 강소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세상의 다양한 직업을 알아보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데이터가 곧 경쟁력이다. 이 말은 기업을 넘어 이제는 개인의 생존 전략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보다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 오늘 AI 데이터 큐레이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AI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정확도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있어도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거나 오류가 포함되어 있으면 활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 데이터 큐레이터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거죠. AI 데이터 큐레이터는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며 의미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정보는 걷어내고 오류를 수정하며 맥락에 맞게 구조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인식 AI를 개발하는 경우 수많은 이미지에 사람, 자동차, 동물과 같은 정확한 정보를 붙이는 라벨링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음성인식 AI 경우 다양한 발음과 억양을 반영한 데이터를 구축해야 보다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 데이터 큐레이터는 인공지능이 올바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 데이터를 만드는 역할을 하며 AI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직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직업은 별도의 자격증이 필수는 아닙니다. 데이터를 이해하는 능력과 꼼꼼함, 그리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작업 속에서 오류를 찾아내는 집중력과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력 역시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기초적인 데이터 활용 능력이나 AI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재가 더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확대되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가공하는 역할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험을 쌓으면 데이터 분석가나 AI 기획자 등으로 커리어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직업의 큰 장점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최근에 워라밸이라는 말이 익숙해진 만큼 반대로 번아웃을 호소하는 직장인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조용한 퇴사, 갓생처럼 상반되는 키워드가 동시에 유행하면서 일과 삶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관련된 고민은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번아웃의 원인은 무엇이고 지속 가능한 커리어를 위해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화 아나운서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네, 먼저 번아웃에 대해서 개인적인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는 점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경계 없는 업무 환경입니다. 스마트폰과 메신저가 발달을 하면서 퇴근 이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 문화가 생겼는데요. 물리적으로는 퇴근했지만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일터에 있는 상태가 반복되면서 회복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택근무가 확산된 이후에는 공간적 경계마저 사라지면서 항상 일하는 느낌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과 중심의 자기 착취입니다. 이른바 갓생이라는 트렌드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사회 전반적으로 자기 개발과 생산성이 강조되면서 이제는 쉬는 시간마저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강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동도 독서도 여행도 모두 성장과 연결시켜서 써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지쳐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휴식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번아웃은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보상체계와 기대의 불일치입니다. 노력에 비해서 급여, 승진, 인정 등 보상이 따라오지 않을 때 무력감이 누적이 되는데요. 특히 조직 내에서 자신의 기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미를 느끼기 어려워지면서 동기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요. 번아웃은 게으른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에게 더 자주 찾아온다는 점을 알고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 번아웃은 단순한 개인의 의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환경과 구조의 문제라는 점을 잘 분석해 주신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이어서 박서정 아나운서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번아웃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커리어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3가지 키워드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도적 비효율의 시간 확보인데요. 모든 시간을 생산적으로 쓰려는 태도가 오히려 소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산책을 하거나 결과물 없이 취미에 몰두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실제로는 창의력과 회복력의 원천이 됩니다. 최근 심리학 연구에서도 의도적으로 비생산적인 시간을 보낸 그룹이 업무 몰입도와 만족도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효율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커리어 정체성의 분산입니다. 하나의 직함이나 직장에 자기 정체성 전부를 올려놓게 된다면 그 자리가 흔들릴 때 나 자신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본업 외에도 작은 프로젝트, 커뮤니티 활동, 부업 등 정체성의 축을 여러 개를 만들게 된다면 한쪽에서 어려움이 생겨도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는 건데요. 이것은 단순한 투잡의 개념이 아니라 심리적인 안전망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준의 내재화입니다. SNS와 미디어를 통해서 타인의 성공 사례가 끊임없이 노출되면서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이 정한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 나에게 충분한 상태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수준의 성과에서 만족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여유가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스스로를 설정하는 것이 결국 번아웃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됩니다. 결국 오래 달리는 사람이 이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속도보다 방향,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번아웃의 원인을 개인 탓으로 돌리지 않는 점, 그리고 쉼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점, 그리고 자기만의 기준으로 커리어를 설계하는 것까지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이지만 결국 이것들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성장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요즘 사회에서 오히려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일과 삶 사이에서 균형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오늘의 잡토크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잡토크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사람들은 묵묵히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조승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시간, 자빈 스토리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건 우리는 흔히 이상적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안정적인 길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그 선택을 현실에서 직접 해낸 사람을 소개합니다. 글로벌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이끄는 브라이언 체스키입니다. 그는 원래 디자이너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던 것도 아니었고 충분한 자본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집세를 내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단순히 서비스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구조, 신뢰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그리고 수익이 흐르는 방식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은 아이디어뿐 아니라 기술과 데이터, 비즈니스 감각이 동시에 필요한 일입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집세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집 거실에 에어매트를 놓고 여행객에게 공간을 빌려주는 것, 이 작은 선택이 지금의 에어비앤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투자도 받지 못했고 수익도 거의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리얼을 만들어 팔며 버텨야 했던 시간, 이 시기는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이 길을 계속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이었습니다. 이후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사업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에어비앤비는 아이디어를 넘어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합니다. 에어비앤비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숙박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호텔이 아닌 개인의 공간을 여행지 선택을 바꾸며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용자에게는 경험을, 호스트에게는 수익을 제공하는 완전히 다른 구조였습니다. 현재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수백만 개의 숙소를 연결하며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의 선택이 하나의 산업을 만든 사례입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경험입니다.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경험. 이것이 에어비앤비가 가진 핵심 가치입니다. 브라이언 체스키는 말합니다. 완벽한 준비보다 시작이 먼저다.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건 특별한 결심이 아니라 불확실함을 감당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버티는 사람에게서 비로소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자빈 스토리였습니다. 경제의 변화는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의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로 보는 일터, 정유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요즘 점심 드시고 확인하는 결제 알림톡. 무심코 넘기기엔 숫자 앞자리가 참 생경하셨죠? 장바구니의 절반 채우기도 겁나는 고물가 시대이지만 사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회사의 생명줄인 돈줄이 마르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오늘은 금리 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어떻게 기업들의 투자 절벽을 만들고 우리의 일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건 그만큼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기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은행에만 넣어둬도 이자를 꼬박꼬박 주니까요. 시장의 돈이 기업을 떠나 안전한 금고로 숨어버리는 순간 우리 산업의 성장 엔진은 빨간불이 켜지게 됩니다. 모든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투자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잘 나가던 기업들조차 당장 내일의 운영비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건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리한 확장은 멈추고 야심차게 준비하던 신규 서비스들도 줄줄이 잠정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들여 준비하던 프로젝트가 왜 갑자기 무산되는지 그 답은 바로 금리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돈줄이 마르면 기업은 가장 먼저 비용을 줄이려 하고 그 화살은 결국 사람으로 향하게 됩니다. 화려했던 채용 공고는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를 구조조정과 권고사직이라는 무거운 단어들이 채우게 되는데요. 어제까지 함께했던 동료가 짐을 싸거나 팀이 통째로 사라지는 살벌한 이 현장. 지금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기업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용 안파의 실체인 거죠. 금리 인상은 산업의 승자까지 바꿔놓습니다. 외형 성장에만 집중하던 기업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반면 현금이 두둑한 기업들은 이 위기를 틈타 헐값에 나온 기술과 인력을 흡수하며 덩치를 키웁니다. 만약 지금 우리 회사가 유독 현금 흐름을 강조하거나 수익성 중심으로 전략을 바꿨다면요. 그건 이 거대한 산업 재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얼마나 빨리 성장하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실력이 된 시대입니다. 회사는 더 이상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죠. 그래서 지금은 불필요한 군사를 빼고 내 업무의 핵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 우리가 막아설 순 없겠죠. 오늘따라 내 업무가 왜 이렇게 빡빡한지, 회사가 이토록 예민하게 구는 건지 그 이면의 흐름을 읽어내는 눈을 갖게 된다면 어떨까요? 비록 내 점심 메뉴가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앞으로도 단단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이제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이터로 보는 일터 시간입니다. 먼저 토론 시간인데요.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노트북 들고 바다 보러 가고 싶다는 말이 유행입니다. 사무실 책상이 아닌 탁 트인 휴양지에서 일한다면 우리의 업무 효율 과연 얼마나 달라질까요? 오늘의 주제는 일과 휴가의 합성어인 워케이션입니다. 최근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만족했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이 솔직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워케이션에 대해서 이 통계만 보더라도 정말 긍정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장인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워케이션을 경험한 사람의 86.8%가 만족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단순히 노는 게 아니라 심리적 화복을 68.7%가 경험을 했고요. 업무 집중도가 향상됐다는 답변 또한 31.7%로 긍정적인 지표들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건 회사만의 복지가 아닙니다. 경험자의 22.2%가 만족 요인으로 지역 소비를 꼽았는데요. 실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라는 점은 동감하지만 저는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무 형태의 자율성이 올라가는 만큼 이제는 얼마나 앉아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훨씬 중요해지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휴가지에서도 업무 압박에 시달리거나 반대로 성과가 안 나오면 제도 자체가 사라질 위험도 있죠.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나 생산성 유지를 걱정하는 이유도 이 자율과 책임의 균형 때문입니다. 네, 두 분 말씀대로 아무래도 성과 중심의 문화가 먼저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참여 대상도 정말 다양해졌는데요. 일반 회사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까지 그 모집의 대상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인 제주와 부산, 강원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충청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폭이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연중에 지역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으니까요. 챙겨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터의 경계는 사무실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네, 맞습니다. HD현대나 HLB 같은 기업들도 임직원 만족도가 높아서 제도를 더욱 확대하거나 시범 운영하겠다는 제도 또한 검토 중인데요. 장소가 바뀌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는다는 것은 이미 많은 직장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이라도 더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무조건 떠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리프레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과 지자체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겠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워케이션은 단순히 며칠 동안 쉬다 오는 이벤트가 아닌 일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지속 가능한 근무의 형태로 방향이 좁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성과와 휴식,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이 균형 잡힌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서정 아나운서가 준비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요즘 쉬없음 청년이 40만 명에 육박한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청년들이 눈이 높아서 중소기업에 안 간다,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고생을 피한다라는 비판이 많아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 데이터의 속살을 들여다보니 전혀 다른 진실이 있었습니다. 쉬었음 청년 10명 중 7명이 이미 직장 생활을 해본 경험자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왜 그들은 어렵게 들어간 첫 직장을 나와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걸까요? 이 솔직한 데이터까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중에 수용 가능한 직장의 최소 조건을 보고 많이 놀랐는데요. 청년들이 원하는 1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높은 연봉이나 성과금이 아니라 바로 청결한 화장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순위도 사내 식당, 냉난방 시스템, 휴게실 같은 아주 기본적인 환경들이었는데요. 기사 인터뷰를 살펴보면 겨울에 롱패딩을 입고 손난로를 쥐고 일해야 하는 등 트라우마 섞인 증언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정수기 물 마시는 것까지 눈치를 줬다는 곳도 있는데요. 네, 이러한 배경을 살펴보면 청년들이 눈이 높다라는 것은 틀린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최상급 복지가 아니라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상식적인 노동 환경인데요. 연봉 데이터도 살펴보면 청년들이 제시한 최소 하한선은 2,823만 원이었습니다. 월 실수령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210만 원에서 220만 원 수준인데 이게 과연 대기업만 바라보는 눈높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심각한 사실은 이미 한 번 대인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대한 복귀 그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가봤자 또 그럴 텐데라는 학습된 무기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인격 모독이나 폭언, 야근 수당 미지급 같은 문제들이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다 보니 네가 참아라라는 식의 대응이 태반이죠. 이제 2026년인 지금도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당하는 상사가 여전하다는 게 청년들이 일터 자체를 혐오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취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 겪은 부정적인 경험이 반복될까 봐 구직 시도 자체를 주저하고 있는 건데요.
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구직 배수는 0.39까지 떨어졌는데 정작 일터 내부의 품격은 챙기지 못하고 있는 미스매치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네, 그런데 기업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한 인사 담당자는 셔틀버스나 구내식당 등의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싶어도 이 경영 환경상 어렵다는 문제를 털어놓더라고요. 네, 기업 환경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구직자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셔야 합니다. 기업의 높아진 눈높이에 대해선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완벽한 스펙을 갖춰도 면접 기회조차 얻기 힘든 질적 채용 시대이기 때문인데요. 기업은 최고 사양의 인재를 원하면서 정작 제공하는 환경은 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어떤 청년이 그 일터에 머물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는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자리 개수를 늘리는 지원금 정책보다는 일자리의 하한선을 높이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금뿐만 아니라 안전, 근로, 시간, 그리고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는 일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명확해집니다. 청년들이 일터를 떠나는 것은 열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열정을 쏟을 만한 상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화장실 청결과 깨끗한 물, 인격적인 대우, 이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 보장될 때 40만 청년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견디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난 것 같은데요. 이제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보는 일터를 통해 좋은 일자리는 돈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식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짚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겠죠.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기업사전 고보경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려드리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여러분은 현대자동차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집 앞에 주차된 세단이나 도로 위를 달리는 SUV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차를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로만 정의하기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그리고 하늘을 나는 모빌리티까지 최근 현대차 그룹의 행보는 전통 제조업을 넘어 미래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하이테크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혁신적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현대차 그룹 성적을 보면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2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는데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판매 증가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핵심은 바로 포트폴리오의 변화입니다. 현대차는 내연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앞세운 전동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차량을 하나의 스마트 기기로 전환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모빌리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30년까지 국내에만 125조 원을 투자하고 이 가운데 50조 원 이상을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같은 미래 사업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미국에도 26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며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스마트 팩토리와 방산 분야까지 이동수단을 넘어 인류의 삶과 공간 자체를 재정의하겠다는 야심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과감한 도전은 현대차 특유의 위기 대응 방식에서 비롯됐습니다. 현대차는 위기의 순간마다 정면 돌파를 선택하며 성장의 변곡점을 만들어 왔는데요.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현대차는 기아를 인수하는 결단을 내리며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시에는 무리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이 선택이 결과적으로 글로벌 상위 자동차 그룹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됩니다. 최근에도 관세와 환율, 공급망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대차는 흔들림 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로보틱스 등 차세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제조업의 한계를 넘어서는 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해온 현대차의 전략,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첨단 기술력이 가장 화려하게 꽃피울 무대는 어딜까요? 바로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입니다. 최근 현대차 공식 SNS에 올라온 영상 하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축구장 잔디 위에서 공을 차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더니 마지막엔 손흥민 선수의 찰칵 세리머니를 완벽하게 따라했습니다. 현대차 로봇들은 이번 월드컵에서 단순 전시를 넘어 경기장 운영 지원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수십억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현대차가 그리는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요? 2026년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 소니와 로봇 아틀라스가 함께 세리머니를 하는 그날을 기분 좋게 상상해 봅니다. 도로 위에 자동차를 넘어 우리 일상의 동반자가 될 로봇까지 현대차 그룹이 그리는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 현대자동차 그룹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국에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노하늘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국의 맛집과 축제, 핫플레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요즘 따뜻한 봄밤, 괜히 밖으로 나가 걷고 싶어지는 시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만약 단순한 야경이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걷는 밤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어디 갈까에서는 조선 왕실의 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 창덕궁 달빛기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요한 궁궐과 달빛이 어우러지는 그 밤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먼저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에서 진행됩니다. 창덕궁은 조선 왕들이 실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궁궐로 자연과 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형 궁궐로 유명한데요. 특히 달빛기행은 일반 관람이 끝난 이후 야간에만 특별히 개방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특별한 경험입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만나는 궁궐은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며 마치 조선의 밤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달빛기행은 단순한 관람이 아니라 왕실의 하루를 따라가는 여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해설사의 안내를 따라 금천교를 시작으로 인정전, 희정당, 낙선제를 지나 후원으로 이어지는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이 동선은 실제 왕이 이동하던 공간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궁궐의 구조와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후원, 즉 비원에서는 연못과 정자, 숲이 어우러지는 풍경 속에서 조선 왕실이 누렸던 자연 속 휴식을 직접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매력은 궁궐 곳곳에서 펼쳐지는 전통 예술 공연입니다. 대금, 가야금과 같은 국악 연주와 전통 공연이 어우러지며 궁궐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는데요. 단순히 공연을 보는 것을 넘어 공간과 음악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마치 조선시대 연회에 초대된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왕실 컨셉트를 살린 체험 요소도 더해집니다. 참가자들에게는 전통 다과와 함께 궁중에서 즐기던 차 문화가 재현되는데요. 고즈넉한 궁궐 안에서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는 시간은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지만 깊은 이 순간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왕실의 밤을 체험하는 경험으로 기억되게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달빛기행이 철저한 예약제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회차별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사전 예매를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매 시즌마다 빠르게 매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4월 4일까지 당첨자 예매가 마감되고 6일부터 4녀석 예매가 시작되니 일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봄과 가을, 날씨가 좋은 시즌에만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심 속에서 가장 고요하고 특별한 밤을 만날 수 있는 창덕궁 달빛기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복잡한 하루가 끝난 뒤 잠시 시간을 거슬러 조선의 밤을 걸어보고 싶다면 이번 봄 창덕궁의 달빛 아래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다음은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하경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시간입니다.
최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출렁였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반도체를 흔든 변수 터보컨트 이슈를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가 흐름부터 짚겠습니다. 출발점은 3월 24일이었습니다. 이날 구글이 AI 메모리 압축 기술인 터보컨트를 공개한 건데요. 이후 시장은 기술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또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월 26일부터 4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 기간 삼성전자는 11.53%, SK하이닉스는 18.89%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이 3월 30일 하루 만에 9.88% 하락하는 등 관련 종목 전반에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3월 30일에는 낙폭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라 위험 회피 심리까지 겹치면서 국내 증시 전체까지 흔들린 날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5.2%, SK하이닉스는 7.6% 하락한 날이었습니다. 터보컨트에 대한 우려와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 위축이 겹치면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세는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이 3월 31일 변등했고 국내에서는 4월 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3.44%, 10.66% 상승했습니다. 급락했던 종목들이 하루 만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크게 흔든 터보컨트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질문을 대답하는 과정에서 앞서 오간 대화 내용, 또 필요한 정보와 질문의 맥락을 보고 잠시 저장해 두고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책상 위에 메모를 여러 장 펼쳐두고 하나씩 참고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질문이 길어지고 또 처리해야 할 정보가 많아질수록 이 메모도 많아지고 처리해야 할 정보도 늘어나는 겁니다. 이만큼 이에 이렇게 필요한 정보가 많을 때는 메모리가 더 필요해지는데요. 이때 구글이 공개한 터보컨트가 이 메모를 더 작고 효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기술을 공개한 겁니다. 즉 AI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적은 메모리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많은 데이터를 넓게 펼쳐놓고 일을 했다면 이제는 그 데이터를 더 압축해서 정리한 후에 비슷한 성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인 건데요. 시장에서는 이 지점을 민감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수혜주로 평가받는 핵심 배경 가운데 하나가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수요입니다. 그런데 터보컨트가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은 앞으로 AI가 메모리를 덜 써도 된다면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제기한 겁니다. 주가가 먼저 급하게 반등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시장의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메모리를 덜 쓰게 되는 게 곧바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건데요. 오히려 AI를 운영하는 비용이 낮아지면 더 많은 기업이 AI를 도입할 수 있고 또 데이터 센터뿐 아니라 스마트폰, PC, 자동차, 로봇까지 더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로 AI 활용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 번에 필요한 메모리 양은 줄어들어도 AI를 쓰는 곳 자체가 많아지면 전체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터보컨트를 단기 악재로만 보기보다는 AI 확산을 앞당길 수 있는 기술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메모리 가격 상승과 실적 기대도 주가 반등에 힘을 보탰는데요. 최근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메모리 가격 흐름도 예상보다 견조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를 뒤흔든 터보컨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상 알쓸정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알쓸정 시간을 통해 터보컨트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오늘 잡학사전에서는 중동 전쟁발 고용 충격, 그리고 이로 인한 대응부터 채용 시장의 구조적 변화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팜 구축가라는 새로운 직업과 공공기관 취업의 핵심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잡 알리오의 활용법 등 정말 다양한 이슈를 한 번에 전해드렸는데요.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일자리의 형태는 계속 바뀌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진실에 대한 진실을 짚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결국 자기만의 질문을 가진 사람은 그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간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내일을 준비하는 데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학사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